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동성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한 금융권이 넘어가는 사태, 이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 앞으로 벌어질 상황,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돈줄이었죠. 총 자산이 2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큰 은행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한테 유동성 공급을 책임져온 은행인데 이게 파산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어 제낀 시기에 자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고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대출 기관이 됐는데 이게 망하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몰락의 과정 굉장히 단순하죠. 스타트업이나 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을 유치받아서 이걸 대출해 주면서 성장을 한 은행입니다. 예금은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었는데 채권 시장이 긴축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주 고객들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상태가 됐죠. 여기에 돈을 오히려 빼가려고 하니까 은행이 자금 압박을 받고 미실현 손실이 현실이 되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44시간 만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돈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동성이 막히면서 이렇게 큰 은행도 이틀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은행 파산이 된 건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은행들 돈 구하기 쉬웠죠.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돈잔치가 끝이 나 버렸어요. 성장은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굴리던 은행이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돈은 묶여 있는데 인출해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자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금리의 유동성 시대에서 상황이 바뀌고 나니 그 폐해가 고스란히 금융 리스크로 전이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금 보호가 안 되는 돈만 200조에 달합니다. 시한폭탄급이죠. 총 예금의 86%가 예금 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행에 돈을 맡긴 기업들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태가 실리콘밸리 전반으로 퍼질 수도 있고 스타트업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은행 다음으로 또 넘어갈 거로 보이는 은행, 바로 부동산 대출에 올인한 은행들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팬데믹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담보 잡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들도 자금난을 겪게 되겠죠. 대형 은행들은 이런 뱅크런 위험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거품이 낀 시장에 연결된 은행들부터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음 타자라고 보는 거 부동산 대출에 많이 노출된 은행을 그 다음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이유,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쏠린 은행은 많지 않고 미국 국채만 투자해서 보유한 은행은 별로 없다고 비슷한 유형의 은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뱅크런이 오지 않는 한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거품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오는 과정을 충분히 겪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주택시장이 화랑을 겪으면서 MBS 파생상품 만들어서 그 거품이 가져다주는 단맛만 보다가 이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거품이 터지는 과정 미국은 겪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관련된 규정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비가 취약한 은행들 하나 두 개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그랬죠. 유동성 위축 등 후폭풍을 겪고 있죠. 가상화폐를 달러나 유로화로 바꿔가지고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급성장을 했었는데 코인 가격 급락과 FTX 파산 사태를 맞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어요. 여기 은행 영업을 질서 있게 접고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길을 택했는데 맡긴 돈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정리해 줄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코인 시장, 스타트업,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급성장했던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성장한 은행들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품이 터지는 과정, 이걸 지금 시장에서 겪고 있어요. 그 다음이 부동산 대출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은행들인데 전체적인 미국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물가가 우선이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로 미국 4대 은행 시총 70조 원 가까이가 증발을 했고 앞으로도 꽤 어려운 시간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다음 달에 빅스텝 거의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개별 은행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 몇 개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죠. 더 시급한 문제, 물가 문제를 미국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축은행 사태 우리는 겪었죠. 뱅크런 32조가 발생을 했고 피해자만 10만 명이 양산됐던 사태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데 돈 맡겨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를 준다는 저축은행 이런 데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망하는 상황이 오니까 맡겨놓은 평생 모은 돈 못 찾을까 봐 수일간 줄 서 가면서 이 돈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 피해를 실제로 부담했던 게 우리가 과거에 겪어온 시장입니다. 저축은행들 믿을만하지 못했죠. 고객 예금을 모두 부실대출에 털어넣고 그 돈 찾아가겠다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몇 개의 은행들 망해 나갔습니다. 또 모두가 망하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27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채업자랑 똑같은 거죠. 갯돈, 상호부금 이런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대부분 개인은행과 같은 거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평균 73% 가까이 됐으니까 돈놀이 해가지고 돈 번 그런 금융기관들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00년대 중반부터 PF 대출을 과감하게 늘리면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해서 성장을 했죠. PF 대출을 통해서 평균 48%에 달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누리니 신이 나서 경쟁사를 사들이고 공격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사금고처럼 운영을 하다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서 망해 나갔던 사태, 그게 바로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당시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는 PF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뱅크런도 잦아들고 이 고비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부실 투자 거의 없고 연체율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저축은행 이런 거에 비해서 안전하니까 동요하지 말라고 적극 홍보하고 이러면서 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영부영 넘어갔었던 이런 기관들 지금은 입장이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공격적인 PF 시장의 중심에 서 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뱅크런 경고음이 울리고 있죠. 지역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이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중견건설사 오피스텔 공사 중단하면서 이거 못 갚으니까 지역 새마을금고가 동반부실 우려에 휩싸이게 된 거죠. 공사 진행하다 말고 멈췄고 시공사가 지급보증하고 그랬어도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부실화된 PF 사업장 또 앞으로 부실화될 사업장들 널려 있습니다. 대구 해당 사업장에 대주단에 참여한 사람들 손실 충당금 최소 55%는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금융 건전성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PF 부실 문제 이미 안고 있는 문제인데 금융기관 돌아가게 하려면 누군가 돈을 맡겨줘야 되죠. 그래서 고금리 예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1금융권 같은 경우 금리 압박하고 있죠.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런 데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준 금리 5.5%를 내세워서 정기예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새마을금고들 유동성 비율 74%, 47%이 정도밖에 안 돼요. 유동성 비율이 80%를 밑돈다는 거 만기 3개월 이내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했을 때 이 예금액을 80% 이하만 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70%, 50%도 못 돌려주는 정도로 돈이 없다는 뜻이죠. 저축은행의 유동성 규제 비율은 100%로 되어 있는데 상호금융권은 현재 이 규제 비율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 쉬운 조합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들 갖고 있는 부실 채권 2,800억인데 갖고 있는 자산은 1,000억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는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 돈 갖고 털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이 부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PF 대출 3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부실의 리스크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시장의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돈 굴리기를 해왔던 기관들, 돈이 안 들어오면 그 유동성이 멈추게 되고 지급 능력을 상실합니다. 불안이 고조되면 사람들 이제 맡겨놨던 돈 앞다투어 찾아가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빚으로 벌려는 잔치가 끝나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 시점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예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 그 자금들 다시 PF 시장으로 굴러 들어가는 이런 구조였죠. 영원할 것 같았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요. PF 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 바로 레고랜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한 돈도 못 갚는 상황이 오니까 그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 시장 전체가 냉각되는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났었어요. 나중에 강원도가 다시 갚겠다고 했지만 그 보증 채무 전액 회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실은 확정되고 누군가는 그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PF 시장의 문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온갖 지원을 하고 있어요. 둔촌주공 해피엔딩으로 청약을 마감했다고 하죠.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는데도 이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안 팔리는 물건을 어거지로 사람들이 사게 만들었어요. 사업으로 돈 갚을 가능성이 불확실하니까 PF도 안 돼서 여기에 정부가 체안펀드 투입해주고 허그 보증 서주면서 이 금융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또 고분양가에 안 팔리는데도 청약 조건을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 사업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막았다고 시장의 모든 걸 살릴 수는 없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28조 정도 투입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PF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PF 시장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애써 자위하고 있지만 연체율이 낮은 이유 선이자를 떼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풀어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조금이라도 자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다시 하라고 경공매 치고 시장 좀 좋아지면 살아날 수 있을 거로 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해가지고 돈을 빌려줄 테니 연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각종 금융규제 유예 조치를 하고 있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완화시켜주고 PF 시장에 무분별하게 돈 대주던 증권사들 PF ABCP 매입할 때 NCR 완화시켜주는 등 이런 유예 조치를 하면서 버텨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궁극적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가게한테 대출해주고 규제 완화해줄 테니까 이 시장을 버텨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PF 시장의 문제가 금융권의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을 연착륙시킬 방법을 찾아냈죠. 빚내서 집사라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따른 손실을 기업이 아니라 가게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동결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 빚내게 해주고 있고 언발의 오줌 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연명하면 할수록 그 후에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역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있죠. 서울의 유망 사업장은 어떻게든 살려냈다고는 하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지역들의 미분양은 더 극심해지고 시장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쏠려 있죠. 정부 외면 속에 지방 사업장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미분양 관리구역은 늘어나고 있고 정부 정책의 혜택 일부에게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증 불가라는 빨간 딱지가 붙으면서 대출도 힘들어지고 부실화의 속도가 지방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우량한 아파트 사업장은 살린다 치더라도 부동산 과열기에 우후죽순으로 개발했던 수많은 PF 사업장들은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고 이금융권의 부실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력이 있는 걸 짜내서 시장을 연착륙시키려고 하니 남은 룸을 다 빚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희생자와 그 규모만 더 키워가고 있어요. 1금융권 같은 경우 금리는 압박하니 수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금자 보호에 미비한 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 개입의 부작용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시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 상단을 6%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리면 신흥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통 인계값을 시험받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이는 기축토가 대비해서 원화의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금리 동결로 갔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험해보지 못한 2%까지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환율이 하루 새에 몇십 원씩 왔다 갔다 하는 환율 불안을 겪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는 보수적인 시장을 야기할 거고 이는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더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환율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급한 문제, 엄청난 빚이죠. 가계부채,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천조에 육박하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가계빚을 지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 4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600조나 증가를 했어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가 넘어가는데 전세 보증금까지 반영하면 30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빌린 돈 변동금리로 거의 대부분 빌려 쓰고 있는데 금리는 급등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 수년간 얘기해 왔지만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내관이 될 수 있는데 이 내관이 터질 수 있는 계기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돈 못 벌고 있죠? 1년간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데 이제 경상수지마저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수출 수입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경상수지는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 이 경상수지마저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은 못 벌고 있는데 빌려 쓴 돈은 쌓여가고 있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자영업자 1년 새 200조 넘게 빚을 끌어다 썼죠. 가뜩이나 빚 많이 지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경기 어려우니까 기업 자영업자 1년 사이에 200조의 빚을 더 끌어다 썼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빌려 쓴 건 2008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려워요.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가 깨졌고 20년 만에 대만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을 살리는 게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비싸게 팔아도 다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있어서 이 시장을 살려낼 수 있는데 고분양가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 가치와 괴리되어 있죠. 대부분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빚 잔뜩 지고 집만 끌어안고 있는데 이렇게 갭 투자한 물량 버티지 못하고 쏟아내면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 저금리에 풀린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제 돈이 쪼그라드는 시기가 왔으니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결과이고 집값 조정과 함께 부채 감축도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에요. 경기는 위축되고 있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뜩 빚 끌어 쓰면서 이 시장을 버텨왔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빚에 대한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미 살 사람 다 사고 그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간 분양가에 이 집을 떠안아줄 사람은 더더욱 시장에 남아있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금리 누르고 대출 풀어주고 하면서 등 떠밀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있지만 마른 수건 짜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우리나라보다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도 은행 한두 개 넘어가는 일, 거품의 조정 과정에서 긴축의 시대에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안 올 것이다. 지금 확신할 수 있나요? 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부동산 사업들 계속 동구하려고 아우성입니다. 연말까지 비우량 회사채 15조 원 가까이가 쏟아지죠.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어음, 이게 PF ABCP인데 돌려막기 할 이 돈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하든 대환하든 상환하든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이걸 막아달라고 울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PF 시장에 돈 된 금융기관들 유동성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위기는 2011년 우리가 겪었던 저축은행 사태를 다시는 가져오지 않을 거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 가계부채 700조 그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2014년 가계부채 1000조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2000조에 달하고 여기에 전세난 어쩌고 해가면서 전세보증금 올려받은 거 이것까지 포함하면 30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연착륙하려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게가 더 비싼 값에 또 사줘야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죠. 회천지구 500채 분양하는데 실제 계약률 0건 이게 현실입니다. PF 시장 온갖 혜택을 주고 연장하고 유예해주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길어봤자 1년, 반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달라고 LH 매입 이런 데 경쟁률 200대 1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 삽도 뜨지 않은 PF 전 단계 브릿지에 걸려있는 돈만 10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기 돈 5% 10%도 안 되면서 비싸게 땅만 확보한 사람들 사업을 완성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걸 연명하고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위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역전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작은 의미의 뱅크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나 집주인 보고 큰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니까 돈을 빼는 것 이게 역전세입니다. 지방의 상호금융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서 돈 맡겨놓고 있었는데 여기들 부실화가 우려되니까 여기서 돈 빼려고 하는 것 뱅크런의 전조죠. 아직 심리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 정부를 믿으니까 또 돈을 맡기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급반전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어요. 정부는 여전히 안심하라고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우리나라 금융수장들 모여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뱅크런의 시작은 심리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신뢰가 무너질 때 시작이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의 상황 2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수의 은행도 48시간 만에 사라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의 이 은행 파산 사태가 영국, 캐나다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영향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튼튼하고 강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는 금융 강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기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기 상황 곧 닥칠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